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며칠 전 희귀종 고래인 민부리 고래가 경남 고성의 한 방파제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엔 한 마리였지만요. 이 언젠가부터 세계 곳곳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래 떼죽음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쇠고래 4마리, 지난해 11월 뉴질랜드에선 100마리, 또 지난해 9월 호주에선 380마리의 고래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래 떼죽음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를 꼽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수온이 올라가면서 고래 먹잇감 위치가 변한 탓에 고래가 굶주리고 먼 길을 이동하다 떼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건데요. 고래는 평생 이산화탄소 33톤을 흡수해서 나무 수천 그루를 심는 것보다 지구온난화 예방에 더 크게 기여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지구온난화 탓에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고래가 죽으면 지구의 병도 깊어집니다. 6월 22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제 파스 고를 때 테크놀로지를 따져보세요. 통증 완화 테크, 염증 케어 테크, 통기성 테크까지 이 모든 테크를 한 장에 개펜 테크. 통증엔 빠르게, 피부는 편하게. 저 지진이처럼 통증엔 택하세요. 개펜 테크. JLS 사이언스. 야놀자 테크놀로지. Rent, bus, resort, camping. 야놀자 테크놀로지. Hotel, pension, dessert, cafe. 야놀자 테크놀로지. Resort, spa, food, fly. 야놀자 테크놀로지. 여행의 모든 것 한 번에 쉽게. 야놀자 테크놀로지. 야놀자 테크놀로지.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저 박세리가 함께하는 엔피플 홀인원 무제한 도전 나이샷. 월 2,000원으로 엔피플 가입하고 홀인원 인증하면 상금이 200만 원. 365일 무제한 도전이니까 저 박세리도 도전합니다. 리치 언니도 도전하신다고요? 엔피플 지금 다운받으세요. 차도르니 차돌 고소한 맛 좋아. 차도르니 차돌 매콤한 쫄면과 차도르니 차돌 조밥에 싸도 좋아. 점심엔 소불고기, 저녁엔 이차돌. 아는 맛이라서 더 맛있다. 차도르니 차돌. 온 가족 무좀 고민엔 티어실 원스. 아빠 무좀, 엄마 무좀, 아들 무좀, 따님 무좀. 티어실 원스. 한라버려 티나는 무좀, 티 안 나는 무좀.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한라버려 티어실 원스. 3일제약. 6월 20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경희사이버대 최영애 교수와 함께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최근 안동에서 한 여고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이런 일을 막을 방법 없을까요? 전교조 경북지부 진광우 사무처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최영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야 정치권 대선을 향해서 아주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시기상 대선 주자를 선출해야 하는 민주당인데 경선 연기론으로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 측에 파열음을 내면서 계파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죠. 네, 시끌시끌합니다. 이미 분열의 조짐이 많이 노출이 됐죠. 네. 그것을 봉합하기 위한 지도부의 노력이 있는데요.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지금 민주당은 이미 6월 말이면은 이제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야 되고요. 9월에 그게 대선 180일 전에 이 대권 주자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당원 당규에 못 박혀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9월에 대선 주자를 뽑기 위한 지금 잠재적 대권 주자가 한 9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컷오프도 또 필히 예비 경선을 치러야 되고 또 본 경선을 치러야 되는 과정이 이제 가야 됩니다. 일정이 바쁜데 문제는 지난 4월에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을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도 본선 주자 먼저 뽑아놓고 기다리다가 야권의 흥행이 제법 불타오르는 바람에 졌다라고 하는 이제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처음으로는 전재수 의원이 경선 연기론을 주장했는데 이때만 해도 이게 굉장히 소수 목소리였어요. 뭐 이제 크게 원칙을 변경할 명분이 있겠는가. 자, 그런데 문제는 대권 주자들이 이제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제일 선두권으로 앞서가는 이재명 지사 측은 당연히 원칙대로 9월에 본선 주자를 뽑아야 된다. 네. 그리고 또 조금 이제 신진 세력이긴 하지만 박용진 의원이라든가 또는 이제 내일 대권 도전 선언을 공식화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원칙대로, 그리고 나머지 주자들은 다 좀 미루는 것이 옳겠다. 뭐 목소리에 좀 어조들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네. 이낙연 전 대표, 또 조금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는 게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이제 최문순 강원지사,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김두관 의원이 이제 7월 1일 대권 도전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기론들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대표가 좀 곤혹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룰 수 있는 방법은 당무위원회에서, 당헌당규 바꾸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당무위원회에서, 이제 규정상 보면, 네. 이 미뤄야 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의결해서 미룰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당대표의 결정권이 큰데, 송영길 대표는 원칙대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지난 일요일까지 이 사안은 지도부에서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내부에 이제 반대 목소리가 의외로 거세고 뭐 연판장도 등장을 하고 네. 또 이제 이 당내 의원들이 자 당헌 당규상으로 보면 이렇게 중대 사안을 토론도 없이 미루는 것은 불가하다. 네. 최소한 뭐 토론해야 되지 않느냐. 원래는 의총을 열어서 의결하자고 했는데 그렇죠. 이게 의원총회 의결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미루다가 결국은 오늘 이제 의총까지 열리게 된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위임을 받긴 했는데, 자, 최종적인 결정이 이렇게 결정을 내리든, 그러니까 원칙대로 미루지 않든, 네. 혹은 연기를 하게 되든 굉장히 뭐 이제 찬반이 격렬하게 붙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우선 이 시기를 놓고 굉장히 시끌시끌한 상황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 22일 의원총회가 이제 열리잖아요. 소집을 했는데, 송영길 대표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선 연기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의총회 좀 형식적인 절차고 경선 일정은 변경되지 않을 거다 이런 관측도 좀 많던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토론을 하는 절차적 문제일 뿐이고, 네. 지금 보면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연기를 주장하는 의원은 한 66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럼 전체 현재는 170여 명 의원 중에서 과반은 안 됩니다. 근데 나머지 의원들이 이제 입장들도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총은 굉장히 시끄러운 토론의 과정이 될 것이고 최고위원회로 결국은 넘어가야 될 텐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의총도 좀 걱정을 하는 것이고, 또는 이제 가장 강경하게는 예를 들어서 이건 가정입니다만 네. 이재명 지사 쪽에서 꼭 미뤄야 한다면 당원 투표에 회부하자, 뭐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투표나 의결이라고 하는 게 네. 결국은 이 격돌하는 거잖아요. 네. 두 가지 입장을 가진 세력이, 그럼 어느 쪽이 이기고 지든 당연히 후폭풍은 남게 되면서 네. 이 당은 이제 분열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래서 또 한쪽에서는 연기론이 더 우세하다면 네. 이 선두권인 이재명 지사가 통 크게 양보하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근데 예를 들면은 제가 보기엔 선호가 좀 바뀌어 있는 대목입니다. 연기를 주장하는 쪽에서 자, 일단은 9월에 뽑아야 되는 게 지금 규정이잖아요.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칙이 지금 서 있는 거고, 이걸 부득이하게 미뤄야 되는 사안, 이거 한 3가지 정도 꼽거든요. 자, 지금 야당의 흥행에 밀릴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뽑아놓고 기다리면 야당은 11월까지 뽑게 돼 있는데, 그 외에도 또 이제 당외 단일화 후보 이슈들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지난 재보선이 어쩌면
대선의 이제 축약판이에요. 그런데 야당은 시끌시끌하면서 또 이게 흥행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네. 뭐 물론 이제 안 될 수도 있지만 단일화가 되면 흥행이 잘 되는 거고 단일화가 깨지면 야권은 분열이 되는 건데 어쨌든 단일화를 향해 간다고 하면 야권의 흥행을 무엇으로 저지할 것인가 민주당의 고민. 그다음에 이제 본선 주자를 일찍 세워놓으면 각종 네거티브에 시달릴 시간이 길어지는데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본선 주자의 어떤 아우라가 빛이 바래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네. 고민들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그건 어떤 대선이나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연기의 명분이 되느냐 이것도 내부의 의견들이 좀 갑론을박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뤄야 한다면 왜 미루는가? 네. 또 뭐 2달이라도 미뤘을 때 어떤 그런 그 시간을 벌어서 효과를 낼 수 있는가? 단순히 1위를 잡기 위해서 후발 주자들이 시간을 버는 이유라면 요건 뭐냐면 시험을 미뤄주는 것과 같은 거죠. 공부할 시간 공부 더 주듯이. 네.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고 이 늦게 시험에 응시하기로 해서 시험 공부할 시간이 모자란 학생들에게 네. 시험을 연기해서 그럼 시간 더 주면 이 공정한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러나 저러나 아주 민감한 사안인데 뭐 이유와 명분이 뚜렷하다면 이재명 지사 측도 그런 이유라면 우리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인다. 네. 그리고 2달 사이에 사실 뭐 대권 주자 간에 큰 순위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별 변수가 없는 이제 올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원칙을 지키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과 지금 원칙보다도 여러 가지 이 상황 변수들을 보면 연기가 불가피하다, 시간을 더 갖자는 쪽과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아직도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이게 아직 경선이 연기될지 아닐지 뭐 결정 난 것도 없고 찬반도 갈리고 있어서 어떤 쪽으로 결정이 되든 간에 당헌 단계에 맞지 않으면 양측에서 문제 제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면 더 큰 분열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야말로 분열의 불씨, 네. 악마가 디테일에 숨어 있는 대목인데요. 일단은 송영길 대표가 오롯이 이제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려 있는데, 송 대표는 당연히 본인의 의사 결정으로 이것은 결정 짓겠다라고 네. 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지금 이제 당원 당규상을 이제 끌어들인다면 규정상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연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예를 들면 이제 당무위원회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특별한 사유를 무엇으로 보고 상정을 해서 그것을 이 당 지도부가 혹은 뭐 당무위원회가 열린다면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선이야 뭐 당연히 승리하기 위한 전략이 중요하니까 지금 이번 대선에서 야권의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9월에 후보를 뽑아두어서는 결코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다 대권 주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가능성이 일단은 매우 낮고요. 뭐 시간을 절박하게 확보해야 되는 후발 주자들 그리고 또 일단은 이제 이 그동안 장기간 대선을 준비해온 주자들 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네. 송영길 대표의 몫입니다. 22일 날에는 결정이 될까요? 안 날 것 같습니다. 22일에도 힘들다. 네. 네. 어쩌면은 뭐 만약 나오게 된다면 네. 원칙을 고수한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올 텐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상황을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면 네. 원칙을 고수하기로 결정을 해도 그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변경은 없다. 지금 예정대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이후에 돌발 변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지금 야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또 혹은 뭐 모르기는 해도 7, 8월에 야권이 아니라 여권의 사정으로 대선을 미뤄야 되는 일이 만약 발생한다면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는 늘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 이건 정말 딱히 뭐라고 고정짓기가
어려움이 있는 사안입니다. 네, 뭐 송 대표가 22일에 결정을 한다고 해도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일단 내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원래는 네. 20일에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랬죠. 지났고요. 네. 의총 때문에 넘어갔고 네. 또 원래는 이제 주말이 오기 전에 뭐 18일이라도 확정 짓겠다고 그랬는데 금요일에서 일요일로, 일요일에서 화요일로 미뤄져 있거든요. 계속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내일 대권 도전 공식 선언한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네, 대선 판도에는 어떤 영향 주게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슬로건은 사람이 높은 세상. 요게 좀 이 맥이 있습니다. 주로 민주당은 이제 사람 중시 일종의 철학을 강조해 왔는데요. 네. 노무현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슬로건이 사람 사는 세상 그쵸.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지금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주로 이제 기리는 많은 분들이 사람 사는 세상 이 표를 기억을 했을 텐데 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근데 이제 사람을 높이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이제 점점 좀 진화하는데 슬로건은 정말 좀 사람을 높이 하는, 그러니까 국민을 높이는 그런 이제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좋은 슬로건인데, 자, 문제는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의 이미지는 그것보다는 윤석열 전 총장과 대척점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해 1년 내내 이제 추윤 갈등으로. 그래서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이건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야권에서도 추 전 장관의 출마 선언을 매우 환영한다. 아, 기다렸다.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추나땡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추미애 전 장관이 나오면 땡큐. 왜냐하면 이제 이 조국 전 장관이 자동으로 소환이 되면서 또다시 제2의 조국 대전이 벌어지고 또 추대 윤회 갈등이 불거지면서 결국은 윤 전 총장을 지난해처럼 키워주는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네. 추 전 장관이 때리면 때릴수록 윤 전 총장이 지난해에는 이제 현직 검찰총장이었는데 대권 지지율이 막 쭉쭉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야권은 비아냥거리면서 좀 기대 반 이제 또 우려 반 지켜보는 입장인 거고요. 네. 민주당 내도 시각이 비슷합니다. 우려하는 시각이 있어요. 이것도 대선이 미래지향적인 선거가 돼야 되는데 또 2018년에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다시 소환되면 2019년입니다. 2019년에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소환되면 대선판이 흐트러지지 않겠느냐. 네. 이미지만 나빠진다. 우리는 과거에 또 발목 잡힐 수 있다. 그래서 추 전 장관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 있는데요. 문제는 그 추 전 장관 안 나온다고 야권이 차기 대선에 이 조국 전 장관 사태를 소환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한다. 네. 그렇다면 전공법으로 부딪히는 게 답이고 그렇다면 추 전 장관이 나와서 오히려 이슈 메이킹을 하면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 하지 못했던 파이팅을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큰 스피커가 필요하다. 그 흥행에는 도움이 된다. 근데 이걸 조금 입증하는 게 추 전 장관의 도전설만 나왔는데도 그러니까 도전의 입장은 뭐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졌죠. 그랬죠. 그런데도 벌써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여권 내에서 지지율 한 3위까지 올라가는 조사도 나왔거든요. 네. 그럼 이게 좀 나름 파괴력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이 선출 가능성이나 본선 주자가 될 가능성은 아직 미미합니다만, 네. 민주당의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지지층 중에서 강성 지지층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제 지지가 있는 사람들일 텐데요. 추 전 장관에 대해서도 상당한 신뢰와 지지를 보내고 있구나 하는 이제 층이 어느 정도 이제 포착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럼 이제 추 전 장관의 이런 또 지지층은 향후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어떻게 흡수돼야 될까 하는 것도 또 민주당이 고민일 것인데 어찌 보면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조금 내선 국면에서는 조용히 있어줬으면 좋겠다, 재판에만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민주당 현재 지도부나 다수의 입장 그리고 또 이제 추 전 장관을 지지하는 이 하나 이제 정량화된 이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지지층들의 향후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조짐이에요. 네. 그래서 야권에서는 반기고 여권에서는 이제 우려 반 지지 반 이러한 현상들이 어떻게 이제 수렴될지 일단은 이제 23일 추 전 장관의 메시지도 보고 추
전 장관은 자신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잡는 꽁 잡는 매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는 사실은 연말에 법무부 장관 시절 현직 검찰총장에게 이 한 4연패 정도 했습니다. 수사지휘권 2번 다 무력화됐고요. 네. 직무배제도 무력화됐고 또 이제 징계도 무력화가 됐습니다. 물론 이게 다 끝난 건 아닙니다. 네. 당시엔 일종의 가처분 형식으로 행정법원이 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일단은 직에 복귀하라. 직에 복귀하라 이런 결정을 내려준 거고요. 본안 소송은 오히려 지금 시작됐거든요. 그 본안 소송에서 뭐 징계가 합당했다든가 네. 또는 직무 배제가 옳았다든가 하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떨어지면 윤 전 총장이 또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변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 전 장관이 과연 꽁 잡는 매가 될지 네. 아니면은 또 꽁을 놓칠지 그건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꽁 잡는 매가 될 수 있을지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선 출마를 하고 난 이후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 야권에서는요, 윤석열 전 총장 지난주에 겹 악재가 연일 화제입니다. 대변인 사퇴에 이어서 이 엑스파일 논란까지 불거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지율로 봤을 때는 뭐 야권 통틀어 부동의 1위를 쭉 지켜온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조금은 이제 흔들리는 모습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퇴직 이후에 조금 너무 잔행이 길어진다. 또는 이제 이게 그 인스타그램 정치 아니냐. 보여주고 싶은 장면만 보여주고 또 사후에 공개를 하고 이것은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여야에서 비판이 나오자 여야의 협공에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네. 그런데 지난 주말에 이제 두 가지 일이 터진 거죠. 하나는 이동훈, 이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의 대변인이 사직을 했는데, 자, 일신상의 사유로 그만둡니다.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건강 문제든 개인 문제든 열흘을 맡았는데 그만둘 때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경질성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네. 그럼 왜 경질됐을까 생각해보면 그 대변인이 네. 언론 인터뷰를 최근에 하다가 자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합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한 거죠? 네. 네, 그렇다고 보셔도 됩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 네,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 입당을 기정사실화 했는데 네. 그 다음에 윤 전 총장이 낸 말은 자 먼저 27일에 정치 선언을 한다. 드디어. 네. 그 이후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 투어를 하겠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내가 어떻게 할지 입당 여부를 포함해서 정치 행보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여지를 두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당을 기정사실화해버린 게 좀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 이게 입당 관련해서 혼선을 줬어요. 혼선이 있다. 네. 네. 그 결과로 경질된 게 아니냐. 혹은 또 이제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지금 그 대변인이, 전 대변인이죠. 네. 이동훈 대변인이 또 정치권에서 바라는 바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야기했던 거 아니냐. 윤 전 총장을 가이드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네. 거기에 윤 전 총장과 갈등이 발생했거나 윤 전 총장이 뭐 격려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무엇이 팩트인지 우리는 이제 알 수 없고 중요한 건 대변인의 열흘 만의 사직은 어쨌든 타격이 있는 장면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더 이제 큰일이 벌어지는데 19일 토요일 그러니까 사실은 대변인 사직 하루 전입니다. 장성철 소장이라고 보수 논객이에요. 네. 방송도 많이 하고 저도 좀 이 안면과 친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표면적으로는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라는 조그만 이제 개인적인 조직을 운영하면서 보수 평론가로 활동을 했지만 네. 사실은 이제 보수 정치권 내의 인물인 것이 김무성 전 의원의 이제 보좌관 출신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또 가까운 그런 이제 보수 논객으로 볼 수 있겠는데 굉장히 좀 쇼킹한 SNS를 올린 거죠. 최근에 문건을 입수해서 봤는데 바로 윤석열 전 총장의 엑스파일이더라. 네. 그런데 그 내용이 뭐 윤 전 총장 본인, 장모,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그 내용대로라면 국민의 선택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좀 치명적인 상황이다. 네. 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그래서 이제 윤 전 총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취지의 SNS 글이 이제 나오고 파장이 커진 거죠. 네. 그 문제는 이 엑스파일이라고 부른 문건이 이제 20페이지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두 개의 문건이라는 걸 이제 오늘 확인을 했는데 네. 하나는 이제 이야기한 대로 본인과 부인과 장모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정리된 15페이지짜리 문건과 그리고 이제 만약 여당의 입장, 민주당의 입장이라면 윤 전 총장의 이 약점을 어떻게 공략을 해서 허물어뜨릴 것인가 하는 뭐 일종의 이제 선거 전략의 지침들이겠죠. 네. 이게 한 5페이지 정도 정리가 돼 있는데 그 내용이 꽤 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 소장은 그런 얘기를 올렸을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건 뭐 아군 지역 내에서 수류탄이 터진 격이다. 이렇게 이제 조금 노하기도 했는데 네. 왜 이런 이제 얘기를 올려서 윤 전 총장을 흔드느냐 이런 취지가 담겨 있기도 하고 이준석 대표는 이거 사실이 아닐 것이다. 네. 이런 사실이 있다면 지난해에 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 이미 이런 걸 터뜨리지 않았을 리가 없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 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고 장 소장은 좀 해명을 했습니다. 이 대선 주자로 나올 수 없다는 취지의 SNS 글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대응은 어렵다. 이 정도의 공세가 펼쳐진다면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빨리 입당해서 조직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대선 주자 한 명에게는 막대한 참모진이 있게 마련이죠. 법률 지원팀이 이제 있어야 되고요. 네. 또 이런 네거티브 공세에 대응하는 네거티브 대응팀도 있어야 되고 또 본인의 메시지를 내는 메시지 팁도 있어야 되고 여론 분석팀 또 이제 정세 분석팀 뭐 동향 분석팀 이러한 이 그룹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권 캠프라는 게 보통 큰 게 만만한 게 아닌데 윤 전 총장이 조금 패착이 있었던 건 뭐냐면 퇴임 후에 너무 오랫동안 그냥 혼자예요. 네. 최근에 여의도에 사무실을 얻었다는 취재까지 나왔는데 처음에 이제 공유 사무실을 얻으려고 했는데 공유 사무실이 너무 분위기 좋죠. 젊은 분위기고. 네. 근데 여기는 보안이 하나도 유지가 안 돼요. 수많은 사무실 사람들이 오락가락 하지 않습니까? 네네. 회의실도 같이 쓰고 대선 캠프가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일반 사무실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 보통 조직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인사,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로 세팅되어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의 명칭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입당을 할지 안 할지 독자적인 정치 세력인지 그럼 이건 싱크탱크인지 연구 조직인지 실행 조직인지 그런 게 정해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보통 이제 흔히 시민단체를 만들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이 패배한 대선에 나서기 전에 네. 그냥 이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으로 야인이 돼 있다가 이제 대선에 나올 때 혁통이라고 하는 혁신과 통합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름이 이제 야권에 가 있습니다. 시민단체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조직이 민주당과 결합을 하면서 민주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상임 고문이 되면서 정치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뭔가 타이틀과 절차와 조직적인 이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윤 전 총장은 대변인 2명 임명했는데 1명은 사임했고 1명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조직의 실체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네거티브 대응에 대해서 뭐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 네. 뭐 모르는 일이다. 또는 이제 그러한 일은 없었다. 나는 떳떳하다.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답변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기자들도 이런 대목을 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 전 총장이 이런 좀 휘청하는 일을 그 외부의 타격 하나, 또 내부의 이제 문제 하나 겪으면서 입당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네. 또 이제 조직과 인선에 대한 필요성을 어떻게 느낄지, 이것도 이번 주에 조금 예의주시해봐야 될 대목입니다. 네, 이 엑스파일이 뭐 각종 의혹이 다 망라돼 있다고 하고 뭐 본 사람도 있다, 아니다 이건 없다 이렇게 뭐 의견이 너무 갈려서 논란은 계속될 것 같은데 배우설이 있을 것이다 해서 김무성 전 대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맞습니다. 네, 야권 내부에서 누군가 윤 전 총장을 좌초시키려는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랬는데 이제 김무성 전 의원은
바로 이제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장성철 소장이 보좌관 출신인 건 맞지만 네. 최근에는 연락도 안 하고 지낸다. 네. 이렇게 또 해명을 내놓은 걸 보면 정말 이게 다칠 사람이 많은 일인 것은 네. 확실해 보입니다. 네, 아마 이 엑스파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 주 한 주 네, 뜨거운 이슈 다음 주에도 다뤄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어떡해. 그 소식 들었어? 영주농협자재센터에 농자재, 관수자재, 공구에 일반 자파까지. 영주농협 파머스마켓 바로 옆으로 왔다고 하더라고. 정말? 영주 농협자재센터로 당장 가야겠다. 054-637-8788 영주농협 자재센터. 안동과학대학교에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치매 예방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안동시에 거주하는 30대에서 50대의 경력단절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교육생들에게는 교육비 전액과 훈련 수당을 지급하고 자격증 취득을 지원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안동과학대학교 학생취업처 전화 054-851-3644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좋은 세상 당신의 좋은 친구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사정보 프로그램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얼마 전 안동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여고생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지적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을까요?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었을까요? 전교조 경북지부 진광우 사무처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진광우입니다. 네,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여고생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지적을 받아서 좀 억울함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잖아요. 예. 충격이 참 크셨을 것 같은데요. 예,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담합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고요. 속상하고 또 슬픕니다. 아직도 학교를 행복한 곳으로 만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기성세대가 해결하지 못해서 다음 세대가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참 아픕니다. 네, 이건 개인의 일을 떠나서 우리 사회가 교육이 방향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일이었던 건데요. 학생 반성문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분정행위를 했다 안 했다 이걸 두고도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죠. 예, 저희들은 뉴스 기사로만 해당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네. 뉴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부정행위를 안 했다라는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네. 이 학생의 또 반성문을 보면 억울하고 속상했을 그때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옆에 누가 한 사람만 더 있었더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옆에 누구 한 사람만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하셨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가지 않았나 싶은데 학생의 반성문도 공개가 됐죠.
영어 수행평가에서 학생이 세 문장으로 표현하는 내용인데요. 네. 자기가 지금 반성문에 쓴 내용으로는 자기가 세 문장을 적고는 이 내용은 거기에 부정행위의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보면 자기가 생각을 해서 쓴 글이 맞다라는 근거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사실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던 학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컨닝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서 좀 억울함에 반성문을 쓰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 유족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어떤가요? 지금 진위 여부를 떠나서 만약에 부정행위로 의심이 되는 행동을 봤다면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예, 학교는 상당히 지금 그런 일이 여러 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교 1등 하는 학생도 예외 없이 0점 처리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하는데요. 네. 지금 고등학교 평가는 대학 입시의 매뉴얼과 거의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필기구만 빼고 나머지는 전자기기는 반입 제한, 각종 서적 등은 가방에 넣어 제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0점 처리됩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이 학교 다닐 때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조금의 잘못이나 여유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 인근에 모 고등학교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집에서 안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시험이니까 안 네.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외투 속에 휴대폰이 들어있었고요. 네. 하필 그게 또 시험 시간에 휴대폰에 울려서 부정행위로 0점 처리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결국 이 학생은 내신이 불리해져서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시험 종료 종이 울리고도 필기구를 들고 있었다. 그걸 이렇게 몇 글자 좀 더 적었겠죠. 근데 주위 학생이 항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부정행위가 인정되어서 해당 시험이 0점 처리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 수능 시험 때 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이 고등학교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냥 내신 시험을 볼 때도 바로 0점 처리를 하고 철저하게 하는 거군요. 내신 성적에서도 휴대폰을 갖고 가면 안 되는 거군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교조에선 이번 사건을 두고서 누구나 존중받아야 마땅한 존엄 교육으로 나가야 한다. 이런 제목의 성명을 내셨어요. 예. 네네. 이건 어떤 의미로 좀? 저희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건 제도적으로 또는 입시 전체를 바꾸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 네. 현재 지금 학교 중에서 특히 중등교육 과정은 입시 중심으로 경쟁 교육 중심입니다. 네. 과목별로 등급이 나누어지고요. 등급에 따라서 수시 원서를 냅니다. 약 한 70% 내지 80%가 내신 등급에서 수시 전형으로 대학을 입학하고요. 네. 나머지 한 30%가 수능 시험으로 대학 입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신 성적을 내기 위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학교 시험은 피말리는 경쟁이 됩니다. 네. 이게 행복은 성적 순위 아니잖아라는 말이 한 30년 전에 유행했는데요. 이 상황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요즘 더 심해졌다고도 보입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에 나와 있는 10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행복추구권인데요. 이 경우에도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지금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복을 입으라고만 하지 입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또 학교 규칙은 법률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제약을 둘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성원 다수의 동의를 핑계로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 학교는 질서라는 이름으로 학생을 통제하고 있으며 학력을 핑계로 야간 자율학습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가 중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와 권리를 억압받는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의미에서 나온 그런 성명서였군요. 경쟁 교육이 부르는 사회적 타살이다. 이렇게도 보시더라고요. 네. 이번 사건을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경쟁 교육의 폐해 어떤 점을
더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나라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이 10만 명당 11.5명, 약 1년에 전국에 1000명 넘는 학생들이 자살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네. 그런 부분을 보면 청소년 기학생들이 느끼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이 부분은 상당한 걸로 보이고 여기에서 유일한 해결책이 극단적 선택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교육법이나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경쟁 교육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는 우리나라 교육은 홍익인간의 기본 이념이거든요. 네. 즉 홍익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경쟁 교육보다는 사회 인류 공용에 이바지하는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는 입시, 옛날로 치면 옛날에는 중학교 입시도 있었다고요. 고등학교 입시도 있고 대학교 입시도 이어지는데 이 피해가 많아갖고 1970년대부터 중학교 입시도 없애고 고등학교 입시도 없애는데 의무 교육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갔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제 대학 입시가 남아서 우리 국민들 모두 한 번씩 거쳐야 하는 고통, 이건 당연하다. 네. 그래서 이건 의무다. 라고 얘기하는데 국민이 모두 겪어야 될 의무는 그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학 입시를 국민의 의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 입시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고 대학 자격고사나 대학 평준화 이런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대학 평준화요? 예. 아, 사실 대학은 선택이지 필수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 인식상 대학을 많이 가기 때문에 대학 입시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경쟁 교육이 아니라 탈경쟁 교육의 해답은 대학교의 평준화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예, 유럽들을 보면 68혁명 이후에 프랑스 68혁명 이후에 대학 평준화 부분이 다 완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쪽 유럽이 경쟁 교육을 통해서 그 행복이 완성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부분을 따라서 대학 평준화 또는 대학 자격교사 이런 형태로 해서 경쟁을 멈추고 협력과 그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런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일반적인 인식이 경쟁을 하면 실력이 좀 더 열심히 해서 실력이 올라간다 이런 인식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평준화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수준이 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실제로 또 많은 곳에서 평준화, 특히 고등학교 평준화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에서 학생들이 더 실력이 높다는 통계가 많습니다. 아, 평준화가요? 네. 예. 이제는 현재 사회의 변화의 모습에 맞추어서 진행되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지금 요즘 세계화 시대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고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을 탈바꿈해야 되는데, 지금 지식 위주의 경쟁 교육에서는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네. 교육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식 위주의 경쟁 사회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다 바꾸기 위해서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예,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시험이 네. 과정 중심 평가라고 시험 결과를 학부형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수업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의 학업 수행 능력만을 학부형에게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는 입시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성적을 지금 학부형들한테 알려주고 하는데 이 네.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대학 입시나 입사를 위해서 보통 보면 스펙 이런 것들 쌓고 하는데요. 이것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존중받는 교육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행복을 말하고 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더 소중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학교에서는 모든 경쟁하는 대회하고 시험을 없애야 합니다. 네. 체육대회라든지 기능반 경기대회라든지 그다음 경시대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대회를 없애야만
지금 학교에서 하는 모든 경쟁의 사회를 없앨 수 있고요. 학교에서는 보통 이게 통과, 뭐 예를 들면 국어단을 외울 수 있다, 뭐 또는 글쓰기를 할 수 있다,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 정도의 통과의 의미로만 평가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모든 대회는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즐길 수 없는 경쟁은 교육이 아니다. 네. 그래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 사회는 다양해질 것이고 잘 놀아야 잘 적응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잘 놀아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존중하는 학교로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순위를 매기는 대회나 시험을 없애고 통과하는 개념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경쟁 사회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학생들이 즐기면서 학교 다닐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교조 경북지부 진광우 사무처장이었습니다.